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더위가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기승을 부리네요. 뭐 다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더워서야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약간 난감할 정도로 무척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책은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예. 왜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도 빈혈도 아닌데 어지럽고, 그렇다고 진짜 메니에르도 아닌데 어지럽고, 이런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됐는데, 책을 읽은 지는 조금 된 책인데,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고요. 이 책이 나온 거는 22년도에 나왔습니다. 22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몇 권의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다각도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박지연 박사라는 분인데, 뇌신경 박사 박지연의 어지럼증 이야기, 그래서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라는 책이고, 인하대 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카톨릭 대학에서 수련을 거쳐 신경과 전문의 의학 박사가 되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 의과대학에서 이신경학 교환 교수를 역임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과 의사의 부회장직을 역임했고, 보험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좀 현재도 의사시고요. 그래서 몇 권의 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일 괜찮다 싶어갖고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어지럼증 완치 설명서인데, 사실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굉장히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냥 대부분 많은 착각에서, 착각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달팽이 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작은 제목으로 어지럼증의 기원에서 증상 진단 치료까지라는 제목을 갖고 이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모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총 1부 어지럽다는 것은 무엇일까? 2부 나는 도대체 왜 어지러운 걸까? 그래서 1부는 1,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부는 나는 도대체 왜 어지러운 걸까? 해서 3장, 4장, 5장, 6장 으로 되고요. 3부는 7장, 8장 어지럼증 어떻게 치료할까? 3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인트로를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말씀을 또 여러 가지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흑마술에 대해서도 하면서 이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재밌더라고요. 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 진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 파킨슨병 환자 혹은 어지럼증과 관련 없을 것 같은 치매 환자 등등 많은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지럼증에 관심을 갖는 신경과 전문의가 많지 않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 병은 원래 그런 병이다라는 설명과 대증적 약물 처방 외에는 특별히 해줄 게 없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전쯤 바쁘게 달리던 저에게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 선생님, 박지현 박사님도 이제 어지럼증이 생겨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우리가 또 몰랐던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부 어지럽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갖고, 1장은 어지럼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지럼증에 함축된 의미,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검사는 다 받았는데 괜찮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어지러워요. 환자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어지러운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상이 없는데 계속 어지러우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죠. 환자들은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 병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 것은 정말 이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이 어지럼증에 해당되는 것뿐이 아니고 모든 검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검사 수준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더 발달이 된다고 한다면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가 들어와서 병이 생긴다라고 거머리를 붙였죠. 그래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도 거머리를 너무 많이 붙여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발견이 현재의 과학적인 그러니까 의학적인 수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질병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지럼증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벗어나거나 몸 상태가 회복되면 호전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지럼증이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하거나 지속되는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제 주변에도 또 어느 한 분이 또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60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30%가 어지럼증으로 호소하고 75세 이상에서는 병원을 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근데 또 병원 가면 괜찮다고 하고요. 참 어려운 삶이 어렵습니다. 어지럼증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지럼증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질환으로 여기거나 잘 먹고 잘 쉬면 금세 낫는다고 혼수를 둡니다. 심한 경우 아예 꾀병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당이 떨어져서 그렇다, 빈혈이 있나 보다, 기가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한 첩 먹어라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지럼증은 그 자체가 질환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즉 뇌졸중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특정 원인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은 수십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증상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입니다. 나의 어지럽다가 너의 어지럽다와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가벼운 현기증에서부터 몸을 가눌 수 없어 바닥에 쓰러지는 심각한 상태까지 다양한 증상이 어지럼증이란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언어예요. 어지럽다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25페이지는 어지럼증의 기원 해갖고 두 발로 쓰게 된 호모사피엔스의 뇌 때문에 어지럽다는 이제 얘기들을 진화 인류학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의 뇌에는 약 100조 개가량의 시냅스가 있는데 이는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즉 단순한 뇌의 크기나 뇌세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 뇌의 기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뇌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뇌는 다른 장기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뇌로 심박출량의 20%의 혈액을 내보내고 하루 필요 에너지의 25%를 뇌에서 소진합니다. 심박출량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뇌의 크기와 기능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그 대신 몸집을 키우는 진화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런 효율적인 진화의 방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불로 음식을 익혀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불로 익혀 먹으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를 통해 적은 음식으로도 뇌의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한 이제 딜레마인데 이건 아직 생물학에서도 판정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뇌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음식을 익혀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생물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익혀 먹었기 때문에 뇌가 발달했다라고 보는 생물학자들도 있습니다. 균형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30페이지에 되거든요. 네 발 대신 두 발로 서서 걷는 동안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갔고 디스크나 치질 같은 질환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어지러움증입니다. 결국 직립보행이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체중심점이란 물체가 지닌 무의 중심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지지면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네 발로 딛는 것과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지면이 작아질수록 체중심점을 지지면 위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균형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어지러워 하고 느끼게 됩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두 발로 감행한 직립보행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위대한 진보였지만 동시에 지지면을 4분의 1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발로 걷다가요. 결국 인간은 어지러움증에 취약한 신체 구조를 성능 좋은 두뇌와 함께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뇌 발달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34페이지에는 어지럼증의 해부학 그래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감각계,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운동계입니다. 우선 감각계는 눈을 통해 시각 정보를 수용하는 시각계, 귀를 통해 외부의 정보들을 수용하는 전정계, 신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체성감각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도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감각계라는 이제 계층에서 첫 번째가 전정신경계입니다. 전정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 네. 그래서 이제 전정신경계가 뭐냐면 속기는 매우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이거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중이가 있고 안에 이제 내이가 있는데 그 내이 안에 이제 달팽이관이 있는 거죠. 속기는 매우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달팽이가 커다란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어지러우면 달팽이관 문제다 혹은 달팽이 어지럼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생긴 속기의 와우라고 하는 부분의 모양이 꼭 어지럼증을 일으킬 처럼 생겨 직관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감과 다르게 달팽이 모양의 와우는 청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다고 해서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력만 관계하는 거거든요. 어지럼증과 관계 있는 부분은 달팽이 모양이 아니라 왕관 모양을 한 전정기관입니다. 예, 전정기관이라는 거예요. 중위에 있거든요. 넓은 의미로 전정은 속기, 뇌에서 머리와 안구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구조물과 이들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전정신경, 그리고 정보를 받아 이를 해석하고 통합하여 관련 기관으로 전달하거나 명령하는 뇌 부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중에서 속기에 있는 부분을 말초전정계라고 합니다. 말초전정계는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고리관은 우리 몸이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감지하는 평행기관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픽하고 탁 착지를 해도 안 어지럽죠. 이게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 반고리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삼장법사의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쇠고리처럼 세 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반고리관은 각 위치에 따라 앞반고리관, 옆반고리관, 뒤반고리관으로 나뉩니다. 각각 적절한 각도로 배치되어 머리와 몸의 회전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이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럽다라는 건 여기에 묻는 게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세 개의 반고리관이 회전 움직임을 감지한다면 이석기관은 직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탈 때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은 이석기관의 구형랑, 차를 타고 이동할 때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은 난형랑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관이 아니고 그거란 얘기예요. 전정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각계. 감각계에는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정신경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각계입니다. 시각계. 우리가 얻는 정보의 70%는 시각을 통해서 수용 처리됩니다. 주변 환경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시각 정보는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각 정보가 없을 때 혹은 부정확한 시각 정보가 입력될 때 우리의 몸은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어보십시오.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각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 균형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또한 시각은 전정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반사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빠르면서 정밀한 반사가 바로 전정안반사입니다. 전정안반사는 우리 머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시각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전정안 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머리가 움직일 때도 혹은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정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비둘기 걸을 때 고개를 계속 앞뒤로 하죠. 이 균형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체성 감각계, 몸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촉각과 통각, 온도, 진동, 위치, 움직임 등을 감지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관절이나 근육, 건막, 인대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내 몸의 위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뇌로 전달하고 관절과 근육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감각입니다. 네. 이 세 개가 우리의 어지럼증이나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죠. 이제 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손에는 몸의 운동 기능을 부드럽게 조율하며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결국 손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 안구 운동과 근근력계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기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불완전하거나, 그러니까 세 기관은 뭐예요? 아까 감각기관하고 뇌하고 운동계.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대번 균형이 깨지게 되고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의 느낌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요 하는 말은 이 복잡한 균형계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지럽다라는 건 단순히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지럽다라는 게 이제 빈혈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이 감각계는 이제 다시 귀하고 눈하고 그 다음에 체성 감각계하고 그 다음에 뇌하고 손해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동계. 예. 손해하고 운동계, 안구 운동이고 근골격계 운동. 근육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이렇게 뇌 구조적인 거라 제가 좀 천천히 진도를 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어지러움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너무 더워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찬물 말고 실온의 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도 좀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건강히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